실전 모의고사 4회 219쪽 현대 소설 작품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9쪽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보면 문학 작품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 부분에 노년 문학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년 문학의 성격과 특징이 어떠하다. 그러면서 그 등장이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하게 되었고 이런 서술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통 나 작품에 뭔가 문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특성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면 가 작품은 읽어보지 않아도 일단 노년문학, 우리 현재 이런 치매를 읽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와 관련된 알다시피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자, 그럼 일단 먼저 나 부분의 노년문학 설명을 먼저 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가 작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나 부분. 최근 노년의 문제와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상호 돌봄의 윤리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의 연대감이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호 돌봄 윤리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 연대감이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의 소설들은 주로 노인의 실존을 탐색해가는 모습을 섬세하게 서술하거나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성 회속의 반생명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렇듯 노년의 삶을 다루는 소설들이 일상생활과 가족에 내면화된 반생명적인 문화의 폐해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년 문학이 등장하게 된 것과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문단. 자, 그 다음 2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에 보면 한편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들 중에는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의 특정 대상을 보는 이인 초점 화자의 지각 내용과 시각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보는 이 초점 화자의 시각을 통해 보이는 대상인 주변 인물들의 삶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단에서 말하는 초점 화자의 시각으로 그런 주변 인물들의 삶과 의식을 포착해내는 이런 서술 형태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특정 인물의 시선에 기대어 주변 인물들의 삶의 한 단면을 초점화하는 서사 전략을 통해 이런 서술적 특징을 활용해서 노인의 불안한 내면이나 일상에서 겪는 노인의 소외가 더 부각된다. 자, 이런 서술 특징을 사용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왜 이런 서술 특징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용하면 노인의 불안한 내면이나 일상에서 겪는 노인의 소외가 더 부각되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와 같은 소설 중에는 특정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환상 체험을 통해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소설에서도 요 부분이 등장하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나 작품에서 지금 노년 문학에 대한 설명을 좀 읽고 가 작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가와 나가 묶인 요 문제 선지들이 구성되었을 때 조금 더 연결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초점하자, 어떤 주변 인물들의 삶의 의식을 포착해내는 이런 서술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 작품에서는 그 초점하자가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 먼저 읽고 요거를 적용해서 가 작품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좀 읽어보자. 자, 뭔가 이 작품에서 너희가 읽어봤다시피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두고 영주랑 영탁남배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그 영주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나에서 초점하자는 이 작품에서는 영주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걸로. 그러면서 뭔가 마지막에 장소 이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같이 살펴보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런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종교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보면 문제 11번, 뭐 12번, 13번에서는 가져올 정보가 없었고 14번에서도 뭔가 보기가 있는데 여기는 박완서 작품에서 장소랑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설명이 있는 보기 지문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딱히 가져올 힌트는 없으니까 바로 작품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읽어볼게. 영탁이는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다. 자, 여기 영탁이는 아까 우리 읽으면서 나왔는데 뭔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랑 연결되는 아까 나 작품에서 요 이념과 이념 이런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했죠. 요거는 영주란 인물도 동일해요. 일단 아까 나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장남인 영탁이는 이런 몇 해 연애하던 여자랑 이제 아들, 딸 낳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영탁이와 남매인 그 초점 화자 영주입니다.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에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현재 내적 갈등을 보이는 영주의 모습입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곧 모시러 오마하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어머니한테 영탁이가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곧다리를 싸놓고 안절부절을 못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댔는데 야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대합실에 발을 묶인 사람처럼 초조하게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 지금 아들만 기다리면서 대합실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종종 거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서 뭔가 이 영준의 가족까지 좀 밀어내는 시선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까지 참다 못해 영주가 먼저 옳게 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다. 자, 그 다음 A 부분.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임에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모셔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영탁이가 모셔갔는데 그 모셔간 지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둔촌동인 영주내로 돌아왔다라는 사실. 실은 버티고 말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다.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무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를 영탁이네 집에 맡겨놓고 영주가 계속 전화를 한 거죠.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 나 과천 갈란다. 과천 좀 데려다 주려무나. 그 말밖에 안 했다. 이 과천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과거 영주가 살았던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 과천은 영주네가 현재는 둔촌동에 살고 있는데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저는 그 말을 다시 딸내로 가고 싶다. 이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는 듯 했다. 어머니가 계속 과천 가고 싶다라는 말을 영탁이네에서도 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영탁이네 처와 영탁은 어머니가 누나 집 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근데 그러나 두 내가 다 영주한테 모셔가란 소리는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깔끔하게 굴었다. 동생 내외한테서 모셔가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왜 야속하겠어? 어머니는 계속 이 공간을 영탁이네 집을 뜨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탁이가. 근데 하진 않는. 그래서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불안했다.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영주도 어머니의 과천 상성을 딸네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영주 또한 그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해온 수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 할 순 없는 애소였다. 그러나 영주는 줄이 참듯 참았다. 영주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오고 싶은데 실제로 그 나오려고 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참는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여기서 너희들은 그 영탁이랑 영탁이 쳐져.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앙심과 한 번 모셔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이나 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같은 것이었다. 현재 영탁과 영주가 이렇게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딱 둘 다 딱 그 끈을 서로 먼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긴장된 상태인 거 알겠죠? 자,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이쪽으로 좀 치우고,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내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관념은 그 가부장적인, 지금으로 치면 낡은 사상을 이르는 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이르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갔다. 어머니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안정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갈피를 못 잡는, 자,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까 그 어머니가 치매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치사하게 아들네에서 딸네로, 딸네에서 아들네로 보따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집 가도 눈치 보이고 저 집 가도 눈치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아닌 과천, 이런 과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과천이란 지역이 딸집도 아니고 아들집도 아니니까 뭔가 그래도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기로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하면서, 자, 그 다음 아들네에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탁이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 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출은 번번이 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단지의 부녀회장이어서 발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 놓았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리을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뭔가 이런 그 자신의 시어머니인데도 뭔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뭔가 인간성을 훼손하는, 얼마나 치욕적인 거야. 얼마나 이상한 옷을 입혀놨으면 잠옷이나 고쟁이 바람을 입혀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탁 눈에 튀게끔 이렇게 해놔서 인간성 훼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머니가 외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 눈에도 즉각 띄게 돼 있었고 눈에 띄면 경비 아저씨에게 즉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집을 나가더라도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 소리죠. 자, 중력 부분 보면 아들 영탁이네에서 딸 영준애로 돌아온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것이 딸 영준애로 돌아왔습니다. 둔촌동으로 더 심해지고 결국 어머니는 또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영주는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했으니까 막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를 찾던 중에 어떤 외딴 집을 보게 된다 라고 하면서 비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볼까 하다가 문득 저만치 외딴 집이 보였다. 요새도 서울 근교에 저런 옛날 집, 그러니까 외딴 집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 문화재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귀살스러운 옛날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뭔가 이끌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죠, 영주가.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다. 느닷없이 하숙치던 종암동 집 생각이 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자,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천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붓기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요 공간이죠. 천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자,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뭔가 계속 이끌리고 있는 거죠. 마루천장의 연등과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엔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거리면서 더덕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누구겠어? 어머니겠죠. 지금 처짐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은 더 누구냐면 그 마금이라고 하는 자연스님이 있는데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마금이라고 정리만 해두고,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뭔가 쉬고 있는, 이 수식어 잘 봐.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지금 이 공간에서 보이는 모습이 뭔가 안정을 취하고 마치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헐렁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뭔가 큰 나비처럼 보인 게 가벼운 그런 자유로운 모습 때문이죠.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어리일 수가 있다니. 암만 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뒤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것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에는 아무리 뒤척이라도, 아무리 앞이라도 발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나에서 읽었을 때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게. 더불어부터. 특정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환상체험. 그럼 이 특정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 아까 이쪽에서 어머니를 자유로웠던 어머니를 보게 된 그 특정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된 환상체험을 통해 삶의 순수성과 자유를 획득한 인물. 이 인물은 누굴까? 어머니겠지. 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장치. 그러니까 영주가 보이는 경외의 감정을 드러내는 서술장치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환각의 나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 12, 13, 14를 같이 살펴보면 자, 11번 보면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환각의 나비에서 나왔던 거. 답은 5번. 자, 영주는 어머니를 기꺼이 모시려 하지만 하긴 해. 근데 장남인 영탁이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고 할지는 모르는 거죠. 서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이념 때문에 뭔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1번에 5번 쉽게 체크할 수 있고 12번을 같이 보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B가 여기고 A가 여기죠.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B 부분은 뭐냐면 뭔가 계속 A부터 먼저 볼게. A 부분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랑 관련해서 그 영주랑 영탁 사이의 이런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지. 근데 B에는 딱 그 어머니를 탁 봤을 때 저렇게 뭔가 이끌리듯이 들어갔던 그 옛날 집이 뭐 이런 외딴 집 찾았는데 청계사 포교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었던 그곳에서 느꼈던 영주의 이런 부분이잖아. 근데 A 부분은 뭔가 이 갈등, 영주랑 영탁이 어머니 모시는 문제랑 관련된 이런 긴장이 팽팽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던 부분이었어. 그렇게 봤을 때 둘 중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보면
3번 A는 B와 다르게 A에서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방식. 오케이. 영주랑 영탁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맞지? B에는 그런 거 없고 A에서 어머니 모시는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보이게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쉽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에는 요거는 자, 선생님이 아까 나 작품 읽고 바로 갔었는데 바로 간 게 아니라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보면 초점 화자인 영탁의 시선에 의해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영탁이 아니라 누구가 초점 화자야? 영주의 초점 화자가 쭉 이어지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바로 초점 화자 영탁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14번도 너희가 체크해두면 좋은데 이 보기에서는 장소랑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추상적 성격을 띠는 공간에 가치를 넣으면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공간 더하기 가치가 되면 장소라는 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러한 어떤 특정 인물은 또 이런 장소 상실이 이어지고 뭐 장소 상실이 이어지면 뭐 장소가 변형되고 뭐 정체성의 위기도 겪는다. 라는 설명이 되고 있는 보기 지문이었어요. 자, 보기 지웠는데 너희가 조금 정리해두면 좋은 건 이 둔촌동, 과천, 요런 뭐 옛날 집, 청계사 포교원 이런 각각의 장소들 그러니까 이 설명들이 뒤에 설명들이 요 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이렇게 맞는지 판단해 보는 문제였죠. 한번 요런 것들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요런 거 각각 어떤 의미 이렇게 어머니랑 이 작품 한강의 나비에서 나오는 이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조금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한 3번 얘기했다. 자, 그래서 일단 14번 답을 같이 한번 볼 건데 답은 쉽게 몇 분? 14번에 자 4번 자 옛날 집은 영주에게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한 수많은 세월을 고통을 환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영주에게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한 장소이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옛날 집이라고 하는 이 곳은 뭔가 어머니랑 옛날에 살았던 수많은 세월을 함께한 곳은 맞아. 근데 이 세월의 고통을 환기하는 곳으로 옛날집이 나온 건 아니지. 그리고 이 옛날집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 청계사 포교원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청계사 포교원을 그 옛날집이라고 지칭되고 있었죠. 이 작품에서. 그리고 영주에게 뭔가 장소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이 경외 감정이 들게 한 어머니에 대한 뭔가 지척이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게 한 그런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뭔가 어머니와의 장소 상실을 경험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뒷 설명이 틀렸죠? 답은 쉽게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노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너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작품이고 각각의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초점 하자를 설명하고 있는 나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면 괜찮은 작품입니다. 한번 오늘은 환각의 나비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